네, 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저는 그 서울 용답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상우라고 하고요. 어, 오늘은 제가 그 두 개의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야깃거리, 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그 메타버스 그 콘텐츠 개발하는 측면보다는 메타버스의 어떤 특성이라던가 이런 측면을 조금 보고 그리고 수업 사례를 한 가지 정도 다른 논문이 있어서 그 두 가지로 구성해서 가져고 왔고요. 먼저 첫 번째는 그 메타버스의 기술적 특징과 디지털 시민교육, 가상 물리 세계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하고 첨단 디지털 과학기술의 성과는 각각 영역만이 아니라 뭔가 융합적으로 제 영역들 간의 연결을 통해서 전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좀 더 사회 혁신의 속도와 강도가 과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변화 속에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문명사적 전환의 기술적 적용은 항상 사회적인 격차를 발생시켰고요. 그중 기술의 격차는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격차 및 양극화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VR이나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전의 어떤 그 문명사전 어떤 전환과는 좀 다르게 인간 인식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전의 산업사회를 지탱해왔던 어떤 근대적인 그런 발전, 그런 역사와는 좀 다르게 모든 사회문화적 기준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은 디지털 세계에서의 각종 다양한 법적 윤리적 문제들이 갈등, 불안, 위험 사회의 징후로서 공동체에 확산되고 있음에도 학술적 대안, 정책적 대응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혹시 네. 죄송한데 전체 화면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아, 전체 화면이요? 네. 녹화하고 있어서. 어, 네, 이런 괜찮을까요? 네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렇게 확대. 네. 좀 더 잘 보이나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위험 사회의 징후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뭐 다른 어떤 사회학자 중에는 울리 백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논의하기에는 논의점에서 벗어나니까 나중에 위험 사회 관련해서도 찾아보실 선생님들이 계시면 울리 백이라는 학자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문제는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하게 되니까 이로 인한 이런 다양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기술과 함께 공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경험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술 해법주의, 그러니까 다른 기술이면 기술은 기술로 해결한다라는 어떤 기술 해법주의와 성장주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들을 수용하는 경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의 연구 내용을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4차혁명에 이르기까지의 기술 개입 수준을 산업혁명의 각 단계적 특징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디지털 시민성의 시대사적 요청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메타버스의 기술적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연결성의 측면에 접목하면서 위험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마지막에 디지털 시민교육에서의 디지털 시민의 정의, 교육 내용, 교육 체계에 관한 제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이 논문 내용을 얘기하기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 4차 산업혁명까지 이르기까지의 측면을 잠깐 조금 보면 일단 과학과 기술이라는 이 개념이 먼저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과학은 스키엔티아라는 라틴어를 안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이 되고 인간 정신의 일부로서 철학과 뭔가 분리되지 않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기술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어 테크네에서부터 파생이 됐는데요. 그래서 자연을 대상으로 뭔가 좀 실용적인 것, 그래서 인간 정신 밖의 활동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게 16세기 과학 기술로 통칭하게 되게 됩니다. 그 배경으론 근대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신이 중심이 됐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인간의 어떤 합리적 이성을 믿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 등장을 하게 되고 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지식의 실용적 가치가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따라서 이제 기술의 어떤 실용적 가치가 사회와도 연관이 되고 결국에는 그런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의 역할론이 대두되게 돼서 이제 과학의 어떤 기술의 실용적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토대 학문으로서의 기능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8세기에 영국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이제 과학기술공학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상용화가 되게 됩니다. 이런 측면으로 해서 과학기술 그리고 과학과 기술이 어떻게 접목되게 서로 이제 어, 상호작용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발전했는지를 말씀드렸고, 어, 그 이후에 이제 인간 문명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제 논문에서는 호모 하빌리스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 문명의 역사는 공진화, 코에볼루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은 자신에게 부재한 무엇을 대체하기 위해서 도구를 통해 외주하고 그것과 공진화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이렇게 단독으로 질주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기술이 함께 진화하는 그런 역사였다라는 걸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의 표로 제시한 것을 가져왔는데요, 표를. 이런 산업혁명의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의 개입, 어떤 기술들이 개입되고, 따라서 그로 인한 어떤 혁신의 특징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그 외주 대상은 이렇게 범주화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우리 현실을 봤을 때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결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두 존재자의 초연결로 이루어진다라는 현실을 지금 목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과 실제 세계의 혼재가 가능한 시대, 따라서 이런 과학기술 발전 성과만이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비판, 개입으로서의 윤리의 요청이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수준과 강도의 심각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단순하게 그 현실 세계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가상과 물리 세계의 경계의 무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술적 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의 기술적 특징에는 이제 논문 이제 주석에 자세히 달려 있습니다. 세계관, 창작자, 디지털 화폐, 연속성, 연결성이 있는데 본 논문은 연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연결성의 특징에 따라서 어, 발생하는 이제 기회나 위험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메타버스의 기술적 특징에서 연결성이라는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가상세계와 물리세계의 연결을 통해 시공간을 확장하고 각기 다른 메타버스 세계를 연결하기도 하고 인간과 아바타를 연결하고 아바타 사이를 연결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가상과 물리세계 경계의 무아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구현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술적 특징에 비해서 기술적 제도적 차원의 보완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산업적 조건인 시공간에 대한 감각 자체를 변화시키는 구현 기술이기 때문에 위험을 충분히 어, 내포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결성이 가져오는 기회나 위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힘은 기존 인터넷 환경과 질적으로 다른 초실제감을 토대로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몰입감으로부터 생깁니다. 어, 현실 세계 이전까지는 언어로 소통을 했다고 한다면 언어를 넘어서 오감을 통한 신체의 개입성은 공동체의 소통의 민주도, 그리고 연대감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어, 하지만 이런 기회와 함께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데요. 위험은 가상과
첫 번째는 가상과 현실의 차이를 무화, 그런 경계를 사라지게 하는 기술적 왜곡을 통해서 중독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타 자신의 구별을 회피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아 통합성, 자아 정체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진실과 사실의 경계를 넘어서 탈진실의 시대를 가속화하고 억제하기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뭐 예를 들어 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이제 청소년들이 저희 그 Z세대랑은 또 다르게 그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이 이제 메타버스를 주로 이용하게 되면서 그들이 현재 자아 정체성 구축 과정에 있는 청소년층이라는 점에서 위험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저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윤리 가이드라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2018년에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 어, 이 나왔고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공공성, 책무성, 통제성, 투명성이라는 어떤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메타버스 윤리 원칙, 메타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정책 추진단 결과 보고서 이러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의 한계점은 주로 경제적인 실효성, 경제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어떤 규범을 확보해야 한다. 라는 어떤 그 당위적이고 이상적인 측면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목적, 조건, 중심 프로그램 적용이 아닌 수업 수준의 후천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여 이용자 규범을 도출해야 한다. 라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점은 이런 연결성이라는 주된 이용자들이 어떤 그 규범을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단순하게 어떤 당위적 차원이나 이상적인 차원으로 제시하는 측면이 아니라 뭔가 수업 수준의 호전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업 사례와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로 인한 연결성에서 오는 위험들을 어떻게 기회를 가져가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논문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 논문은 그렇게 사실 뭐 어떤 시사점이라기보다는 수업 사례 측면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구글 엑스페디션 활용을 하는데 제가 오늘 구글 엑스페디션을 찾아보니까 안드로이드 상에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뭐 유튜브 VR이나 이런 측면이나 뭐 여기서는 구글 카드보드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어, 그 유튜브 VR 뭐 360도 이렇게 보는 측면? 그런 측면과 가깝고 어떤 그 안에서 어떤 그 컨텐츠 어떤 뭐 말을 하고 어떤 그런 상황들을 제시하는 측면의 수업이다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는 어, 사실 이전까지 과학과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제가 사회과를 조금 찾아왔는데 사회과 VR 체험 중심 수업에서 아트앤컬처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았을 때 아트앤컬처만 나왔나 봐요. 그래서 아트앤컬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박사님. 자, 그래서 사회과 VR 체험 중심 수업에서는 사회과의 목적, 즉 학습자의 바람직한 사회적 시민성 형성을 돕기 위해서 VR 자료를 체험하게 하는 수업입니다. 여기서 VR 체험 중심 수업이 가지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제시하는 목적이 다음과 같은데 시대적 요구를 부응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융합기술 활용 능력을 함양하고 추상적 개념 및 고급 사고력을 증진한다.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는 측면이겠죠.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증진하고 학습 선호를 반영하며 학습자 중심 학습 촉진, 이는 구성주의와 맞닿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여, 적극적 학습을 유도하고 소통 협력을 증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저희가 수업 사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내용 선정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내용 선정 기준을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이 논문이 제시하는 것은 VR 기술 활용성이 높은 학습 내용이어야 한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지식 기능 가치에 대한 걸 목표보다는 그로 인한 학습 효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과학과와 비슷하게, 다른 과목과 비슷하게 직접 관찰이 어렵거나 고위험 및 고비용 탐구, 실험, 체험, 이런 측면이 내용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이고,
글자, 그래픽 자료로 인해서 곤란한 추상적인 개념 및 정보에 관한 내용들이 학습 동기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VR,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다.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모형화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나름대로 어떤 계열성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주의라던가 어떤 권력, 정의, 평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추상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뭔가 이해하는 거, 인권, 이런 측면을 봐도 학생들이 제각각 이해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공통의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실생활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와 쟁점 내용, 그리고 학습자의 고급 사고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주제, 그리고 윤리적 쟁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내용, 이 측면을 조금 그 첫 번째 논문과 관련된 측면이 있는 부분인데, 이 윤리적 쟁점이라는 측면이 사실 사회과에서는 이 윤리적 쟁점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학습자들에게 인권, 자유, 정의, 자유, 사랑 등 바람직한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논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캡처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조금 어, 흐리게 나왔는데, 크게 뭐 큰 내용은 없고 제가 이거 좀 지면을 좀 채우는 측면이 있는데 학습자 요구 환경 분석하고 활용 계획을 세운 후에 이제 그 이후에도 어떤 수업을 만들었을 때는 이후에 평가 비평하고 그게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유의점으로서 앞으로 또 적용해야 되는지 측면까지 해서 뭔가 획기적인 그런 모형을 좀 어, 제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쟁점과 대응 전략은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윤리적 쟁점, 장비 비용, VR 기술, 학습자 VR 사용, 교사 역할, 이런 측면이 있고, 어, 이제 뭐 시간이 어, 너무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어, 일단 난민 문제에 대한 어떤 이 사회과 VR 체험 중심 수업 설계가 어떤 식으로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이제 먼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 처음에 어떤 환경을 조성하고 목표 확인하고 수업 열기, 그 학습 문제 같은 경우를 보자면 학습 문제 확인을 하면 난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난민의 개념에 대한 학습 문제를 제시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난민은 뭐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게 왜 그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쟁점들이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측면도 다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문제 두 번째를 통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고요. 세 번째는 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할까? 보다 더 일상으로 조금 차원을 낮춰서 제주에서 실제 일어났었던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이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의사결정을 하는 측면까지 어, 의도하고 이 수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수업 시행지 유의점에서 먼저 이 연구자가 한 걸 보면은 당연한 측면들이 여기 많이 있긴 합니다. 뭐 수업 시간 배분 문제라든지 목표 달성과 무관한 체험은 최소화한다. 그리고 앱 접근 환경이나 활용 능력, 그리고 매스꺼움, 멀미, 두통 문제, 이런 측면들은 사실 다른 과목도 그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이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윤리적 쟁점으로서의 난민 관련 VR 자료가 보여주는 부정적 이미지, 인물에 대한 몰입과 공감 문제, 이런 측면을 좀 유의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난민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어떤 소수자에 대한 낙인으로 이제 낙인이나 뭐 편견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 방향 제안에 있어서는 좀 오타가 조금 났는데, 어, 결국에 사회과의 어떤 그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어, 굉장히 좀 사실 이게 뭐 당연한 측면이지만 네. 아무튼 어떤 민주 시민 양성을 위해서만
바람직한 시민 양성을 위해서만 VR자를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사례를 좀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아트 앤 컬처로 넘어갔다 하니까 그럼 아트 앤 컬처에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냐 어떤 교사가 안내를 하고요. 개념학습 활동에선 이런 VR 장면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몰입해서 어, 이런 상황들이 실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어떤 몰입감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어떤 난민의 개념이라든지, 난민을 떠나게 하는 요인, 그리고 그, 그 유입되는 곳에 어떤 유입되는 그런 요인, 그 인구의 유출, 유입의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와 기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들고요. 어, 그리고 어떤 뭐 교육과 스포츠를 통한 난민 통합, 그래서 난민 통합의 관점에서도 이제 VR 장면을 통해서 이런 사례들을 제시를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구글 카드보드로 진행한 수업이다 보니까 어떤 장면을 학생들이 보고 거기서 제시하는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수업의 의미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토론이나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엔 평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라서 제가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 난민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다. 어, 이런 측면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사실 이야기거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줄 바꿈을 하다가 조금 이제 못, 그, 보기 안 좋게 나왔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야기거리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또는 설계하는 메타버스와 VR 자료의 경우에는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설계자의 의도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안에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방안이 있다면 이라는 첫 번째 이야기거리고요. 첫 번째는 사실 그 메타버스 기술적 특징 중에 세계관, 그 캐논이라고 하는 그 세계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그런 그 세계관을 따라서 그냥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방식, 뭐 예를 들어 뭐 스포 벌추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서울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메타쌤을 활용한다던가 코스페이시스를 사용하더라도 그냥 전시회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뭐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래도 보고 이제 감상하고 이런 게 들어가지만 퀴즈 형식이나 이런 측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흥미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는데 이런 어떤 설계 과정에서 설계자의 의도가 들어가고 그런 측면에서 좀 수동적으로 학습자들이 따라갈 수 있어서 능동적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수업 방안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자아 통합성과 자아 정체성 관련된 측면인데 사실 이건 좀 실험적인 연구가 사실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일단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 속에서의 나의 정체성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지만 가상현실의 특성상 뭐 예를 들어 생명에 대한 인식 뭐 이 생명에 대한 인식은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그냥 저희가 게임을 하더라도 뭐 소위 뭐 리스폰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나 뭐 가상현실에 있을 때는 뭔가 사실 뭐 어떤 충격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직접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직접 뭔가 신체적 손상을 입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분명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정체성 사이의 관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사회과의 측면으로 제가 조금 차원을 좀 내려서 일반적인 차원 말고 사회과로 VR 콘텐츠를 만들고 수업을 설계한다면 윤리적 문제나 그리고 이제 사회과에서는 가치주의 문제라는 가치를 그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가치를 주입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자주 충돌을 겪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인권을 관련해서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그런 측면에서 뭔가 국제 이해 교육의 측면에서 그냥 문화를 그냥 문화 다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거는 사실은 다양하게 체험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뭐 소수자에 대한 그런 측면을 다룬다거나 이렇게 되면 윤리적 쟁점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겪는 어떤 딜레마나 충돌 같은 거를 느끼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역사 사이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배우는 그런 측면, 아니면 지리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어떤 공간에 가서 그 공간의 어떤 그런 경관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그걸 단순하게 그냥 아 이런 것들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그냥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 덕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예를 들어 뭐 고성의 뭐 상조감 이런 데를 가가지고 공룡 발자국 이렇게 막 찍혀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냥 봐서 그냥 아 공룡 이 공룡은 뭐 이렇고 뭐 이런 측면의 얘기를 하는 거라면 사실 저는 교과서로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지식을 그냥 단순하게 전달하고 가치 중립적인 지식이나 사회과학적 지식들을 뭔가 피상적으로 다루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사실 그래서 일반 사회 쪽에서는 VR 콘텐츠 만들기가 굉장히 좀 복잡한 측면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지리 역사 측면에서 제 생각엔 VR 콘텐츠가 좀 더 많이 이제 지금 많이 활용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지 않나라는 그런 저만의 그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상적으로 다루는 문제 야기하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윤리적인 문제들을 좀 문제랑 좀 저촉되지 않으면서 저희가 사회과 수업을 VR 콘텐츠로 구현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들을 좀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여기 전문가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어, 네, 괜히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제가 발자하는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거 화면 공유는 그냥 해놓은 네. 상태로 네네. 조금씩,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 먼저 얘기하실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은, 저부터 좀 생각났던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거리에서는 VR에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방안이 있을까? 진짜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도 좀 있긴 하지만, 능동적으로, 예전에는 아예 막 카드보드 형식에서 끝났을 때에는 능동적으로 내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이제 컨트롤러가 주어지고, 뭔가 손의 자유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나의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 하면서 멀티브러쉬랑 막 그래비티 스케치 막 이런 앱들이 생각이 났어요. 네, 왜 다른 앱들보다 내가 막 이런 것에 이 앱들 두 개 앱들 그림 그리는 앱이죠. 네, 자유도가 꽤 높은 앱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앱이고 이렇기 때문에 능동성의 수업 방안을 위해서는 진짜 어떤 무한한 나의 생각, 모든 학생들이 다 다른 답. 어떻게 보면 개방형 질문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개방형 질문을 주어질 수 있고 교사가 던질 수 있는 그런 어, 그것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주어졌을 때 어떤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동기유발이 좀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막 퀴즈 이런 거는 굳이 가상현실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답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퀴즈 측면이 아니라 이제 어 자유도가 높고 차원을 하나 더 주어지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더 하게 되면은 진짜 어, XY축에서 주어질 수 있는 그 점의 개수보다 3차원으로 딱 주어지게 되면은 무슨 무한에 가까운 그런 점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유도에서
어떤 능동성을, 학생들의 능동성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의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하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 이게 어떤 콘텐츠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었는데, 에크만의 뇌 감정에 대한 실험이 있었는데, 에크만의 실험에 따르면 여섯 가지 놀람, 슬픔, 행복, 화남, 두려움, 역겨움이란 여섯 가지 감정으로 모든 감정을 귀결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짬뽕이 되면은, 혼합이 되면 5천 가지 넘게 이렇게 되긴 하지만, 크게는 이제 여섯 가지 감정들이 있고, 이 감정을 분류했던 여섯 가지로 어떤 VR 컨텐츠를 만들 때에도 타겟팅해서 하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그 뭐지, 난민에 대한 그런 컨텐츠다. 그러면은 뭐 좀 슬픔으로 이제 컨텐츠를 이제 타겟팅해서 그 감정에 그 현존감을 딱 주어질 수 있잖아요. 가상현실에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존감을 느낄 수 있는 컨텐츠를 해서,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슬픔에 조금 다 초점을 맞춰버리는 거죠. 난민으로서 내가 경험했을 때 얼마나 슬프고 가족이 떠내려가고 아들이 막 딸이 막 저기 막 거기 해변가에서 죽었고 이산 가족이 되고 막 이런 슬픔의 타겟팅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 때 VR의 감정을 정말 잘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VR이. 그냥 제가 만들었던 앱 같은 경우에도 입속에 먹히면서 진짜 내가 먹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학생들이 막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VR이라는 것이 줄 수 있는 감정을 현존감을 통해서 이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감정의 타겟팅을 확실하게 또 딱 이렇게 해버리면은, 더 좋지 않을까. 어중이 떠중이처럼 또 두려움, 놀람, 화남, 이런 것을 같이 섞기보다는, 좀 제대로, VR을 딱, 컨텐츠를 딱 끼고 울 수 있는 남는 컨텐츠가 있으면은, 또, 재밌겠다. 그런 거 할 때, 포커싱을 딱 주면은, 타겟팅을 딱 하면은 그 감정을 맥스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막 영화를 보고 우리가 감동을 하듯이 VR에 보고서 이제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 재밌겠다. 좀 생각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조금 이따가 이제 저가 찾았던 논문에서 이제 한 거는 좀 이따 가능하면 하고, 어, 여기에서 첫 논문에서 했었던 그 연결 짓는 것, 인간과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은 그러면 어떻게 연결 지어질 수 있고, 서로 어떻게 공진화를 시켜갈 수 있을까? 아니, 그런 것이 가능할까? 네, 함께 진화하면서 서로를 윈윈해 주게 하면서 진화하는 것이 가능할까? 네, 근데 이거를 딱 게임으로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게임으로 딱 놓고 보면은 마치 인공지능과 한다는 것은 게임 캐릭터랑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화면, 이제 나의 아바타를 통해서 게임 속에서 만나가지고, 이런 것을, 공공성, 책무성, 통제성, 투명성이 이루어진다면은 게임 세계에서 이제 가능하다 하면은, 어, 충분히 인공지능과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게임 세계에서 지금 이런 공공성, 책무성, 통제성, 투명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진짜 너무, 걱정이 된다. 걱정이 앞장서더라고요. 공신하는 방향으로 될까, 이제 메타버스 세계로 이렇게 갔을 때,
뭐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게임 속에서 이제 욕하고, 그다음에 또 못 배울 걸막 엄마 찾고, 막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내 페이스를 안 보여주는 상황에서 익명성이 딱 가려졌을 때에는 뭐 키보드 워리어처럼 단어 이렇게 음, 본능대로 이렇게 하는 세상인데 아바타도 그런 측면, 아니, 메타버스에도 그런 측면에서 아바타가 제시되고 게임 세계에서조차 이제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야, 메타버스도 안 될 것 같다라는 비관적인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호작용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대안은 안 떠오르고 걱정이 막 떠올랐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제가 여기서 그 고민했던 부분이, 음, 그, 제가 이 질문을 왜 생각했었냐면, 그 두 번째 측면이 사실은 그 사회과, 그 윤리적인 문제가, 예를 들어 그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 이런 학교 폭력을, 학교 폭력과 관련된 어떤 메타버스 콘텐츠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냥 이건 그냥 그 어떤 오프 더 레코드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의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그러면 사실 학교 폭력을 당해야 심각성을 느끼는 거는 사실 그- 저는 그게 제일 심각성을 본인이 직접 느껴봐야 좀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측면은 좀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면 윤리적인 걸 좀 좀 문제를 좀 피하려면 뭐 학교 폭력의 그런 상황들을 제시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들을 선택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루는 콘텐츠로 만드는 측면은 가능할 텐데 그런 어떤 방금 말씀해 주신 것도 그 난민에 대해서도 슬픔에 초점을 맞춰서 뭐 그런 슬픔을 극대화하고 그런 몰입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 라는 측면으로 다루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직접 뭔가 가끔 보면은 위험한 그런 컨텐츠를 누군가 이제 제 생각에 좀 위험하다 생각이 드는 거는, 어, 그, 초점에 따라 그,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난민이 되어 본다라는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 그런 거는 이제 어떤 학부모의 입장이나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내 아들을 이제 우리 난민도 아닌데 현실 속에서 난민 아닌데 왜 가상현실에서 애를 난민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경험을 시키냐 공포나 두려움을 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약간 문제점 때문에 제가 이런 두 번째나 이제 세 번째 이런 그 상상을 혼자 이제 어떻게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거 질문들이 이제 도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떤 해결적인 측면으로 다가가는 거나 그러니까 뭐 어떤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 학부모 민원부터 해가지고 또 벌써부터 이제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 뭐, 그냥 막 간단히 떠올렸던 건 또 다른 분들도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좀 묘사가 구체적인 책들은 또 다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막, 뭐, 한강의 소설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엄청나게 묘사가 구체적인 책들 같은 경우에, 근데 그 책을 보고 막 그 책을 읽었다, 수업 시간에 읽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뭐 태클을 거시진 않잖아요. 근데 막 이건 너무 직관적이라서 저도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고, 저도 막 그 보건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마약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VR 뭐 마약 영상. 근데 진짜 마약에 중독돼서 하는 그런 장면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너무 리얼하게. 그래서 근데 막 이게 저도 조심스럽죠. 이게 너무 그게 감정을 이끌어내고 너무 리얼하니까. 어, 그런 측면에서 선은 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구체적인 책에 나오는 표현들 정도처럼, 어느 정도,
그 주체가 되어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막으면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범석쌤 혹시.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 듣고 좀 떠올랐던 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 이야기거리 첫 번째 설계자의 의도를 너무 따라가는 좀 단점을 보완하면서 이런 좀 난민이나 뭐 마약이나 이런 강한 뭐, 강한 가치 판단이 좀 필요한 그런 주제의 경우에, 교사가 수업 설계에는 좀 품이 많이 들겠지만, 자유도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학생이, 꼭 그 난민이 되어볼 수도 있고, 또 난민 주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돼서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문제를 좀 선택적으로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게 자유도를 높인다면, 조금 첫 번째 이야기거리와 두 번째 이야기거리에 대한 어, 야, 작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선생님 논문 발표 이렇게 들어보면서 좀 생각나는 것들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능동적으로 이렇게 VR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방식 중에 저는 가장 좀 와닿았던 게 저번에 그 한은표 선생님께서 그 코스페이시스 제작 활동 사례 이렇게 발표해 주시면서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컨텐츠 메타버스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교사가 제작한 그 세계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뭐 직접 체험하고 상호작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다면 학생들이 직접 그 메타버스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가 공부한 걸 바탕으로 뭔가 세계를 구현해내는 방식으로 한다면 굉장히 많은 개방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식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메타버스 속 정체성은 현실 세계 정체성의 약간 확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평소에는 숨기고 살아가는 부분이나 또는 약한 부분이지만 그게 메타버스 세계에서 굉장히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평소에는 소극적이고 대외적이지 못한 친구지만 또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뭔가 자신의 캐릭터가 굉장히 뭐 체구가 크거나 또는 다른 개체들보다 좀 뛰어난 능력치를 가지고 있었을 때 좀 리더십 같은 것들을 발휘할 수 있다든지 이런 현실 세계에 가지지 못하는 단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체성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는 윤리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부분으로 확장이 될 수도 있어서 반드시 그 디지털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장점을 잘 극대화시킨다면,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현실 세계에 가지지 못한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피상적이지 않은 컨텐츠를 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메타버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한 공간과 공간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난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교과서에 굉장히 다양한 장면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각각의 사진은 굉장히 구별되고 연결성이 떨어져서 각각의 사례를 통해서 공통점을 추출해서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학생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메타버스 세계는 서로 관련성이 얼핏 보면 없어 보이는 공간들을 연결해서 또 스토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현실 세계에는 조금 어려운 이런 공간의 연결 그리고 감각과 경험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서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사회과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좀 개념 학습을 다양한 측면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 개념을 좀 어떻게 보면 피상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밀도 있게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범석쌤 말에 대해서 조금 더 하실 말 있을까, 뭐, 상우쌤? 뭐, 저는 너무,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 저도 그런 생각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 자유도를 높이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체가 되는 측면 윤리적 문제가 되니까, 사실 그럴 때는 이제 뭐 어떤 방법으로는 이제 뭐 학부모 동의서를 받는다거나, 뭐 그런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혹시나 그런 윤리적인 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은 좀 그런 동의를 하는 어떤 안전장치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 해봤고, 그리고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 그 가상현실이랑 실제 현실에 관련해서도 저도 어떻게 보면 또 확장이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사람들 간의 의견이 나뉘는 것도 사실 디지털 시민성 관련해서도 이게 기존 시민성의 확장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디지털 공간에서의 새로운 그런 시민의 어떤 자질을 가진다고 봤을 때는 다른 시민성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사회과 안에서는 어떤 그런 디지털 시민성의 측면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확장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학생들이 보다 뭐 현실과 다른 어떤 경험들이나 그런 주체가 되어보는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어, 의견이고,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컨설팅 해주신 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민국쌤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렇게 운전하면 제대로 많이 못 듣고 했는데, 이야기거리에서 일단 첫 번째, 가상현실 안에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수업 방안이 있다면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저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최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그 그림, 페인트 뭐 있죠? 그 페인트 브러쉬 그거, 아, 네. 그래서 저도 많이 써봤을 때 되게 좀 능동적으로 하는 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좀 무료 프로그램 중에서는 이제 해부나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게 진짜 엄청나게 막 확 능동적이라는 이 느낌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동적인 면 안에서 능동적인 게 있었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도 제일 능동적이었던 건 아까 그 브러쉬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는 결국에는 메타버스도 코딩이랑 좀 연결을 해가지고, 아까 포스페이시스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걸로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그 안에 체험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만의 세상을 만드는 것도 되게 좋다 생각하고, 그리고 좀 무엇보다 궁극적으로는 좀 로블록스를 해가지고 게임도 좀 만들고 거기다 루아어레가 텍스트 코딩 넣고 하면은 좀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한 시간 딱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다음 달에 민국쌤이랑 형기쌤이, 민국쌤 다 나가버리셨네. 형기쌤이 이제 발표해 주시는데, 어, 저, 저가 준비하는 거는 제가 준비했던 거는 이제 VR 컨텐츠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아까 막 성우쌤이 좀 중간에 얘기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거 좀 반영해서 다다음 달에 좀 비어 있어서 그때에 발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현기쌤 코멘트 죄송- 부탁드려요. 아, 네? 괜찮습니다. 아이고, 짤 네? 것까지는 없는데, 아까 중간에 들을 때 이제 어. 상호쌤의 말에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사회과가 VR의 불모지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논문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과학과만큼 이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까 상호쌤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민점 중에 하나가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사실은 뭐 기술적인 게 아니라 사회과 교육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면은 저희도 VR에서 어떤 가치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교육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막, 감사합니다. 아, 아, 이제 다음 주 종강이어가지고 이제 너무 고생하셨어요. 다음 달에는 그 민국쌤이랑 형기쌤 그냥 간단하게 발표 한 30분 정도, 한 20분 하고 막 조금 얘기하고, 생각할 뭐 고민거리, 나뭐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냥 한 마디 해서 한 30분 정도만 그냥,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것으로 할게요. 네, 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아, 상훈 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혹시